북한 최고의 군사 엘리트 교육을 받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네. 가족 대부분이 이미 탈북을 한 상황이었는데도 그는 혼자 남아서 장군님을 목숨으로 지키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했죠. 정말 충성심이 대단했던 인물이죠. 그런데요, 불과 몇 년 뒤에 바로 그 남자가 목숨을 걸고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을 뿌립니다. 심지어 스파이처럼 비밀 임무까지 수행하는 일종의 저항가로 변신해요. 맞습니다. 도대체 한 사람의 신념을 이렇게 거의 180도 뒤바꿔 놓은 게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남한 드라마나 라디오 같은 외부 정보였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이번 시간에 바로 그 지점을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북한 이탈 주민 최정호 씨의 이야기인데요. 네. 이건 그냥 단순한 탈북기가 아니에요. 한 인간의 머릿속에 수십 년간 쌓아올린 그 견고한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벽 같았겠죠. 그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만들어지는지를 따라가는 심리 추적에 가깝습니다. 심리 추적이라니 아주 흥미로운데요? 네, 맹목적인 충성에서 시작해서 체제에 대한 복수에 이르기까지 그의 여정은 북한이라는 거대한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떤 지점에서 균열이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단단했던 성벽부터 한번 살펴보죠. 대체 그의 충성심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료를 보면 부모님하고 형이 먼저 한복으로 갔는데도 그는 남았어요. 네, 남았죠. 심지어 그 선택을 이해도 못하고 스스로를 우리 집안의 머저리라고 자책까지 했다고요. 이건 단순 쇠뇌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단순 세뇌를 넘어선 아주 복합적인 심리 상태였죠. 물론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 영향도 크지만 당시 그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요? 네. 일단 감옥에 있는 막내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나라도 남아서 장군님을 지키는 척이라도 해야 우리 가문이 살아남는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었어요. 일종의 생존 전략이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이념적인 충성심에다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적인 책임감까지 아주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정체성 유실이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정체성 유실이요? 네, 용어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비판적인 고민 없이 사회나 체제가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정해준 역할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에게 장군님의 전사라는 정체성은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 정체성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바로 남한 드라마 천북의 계단을 봤을 때의 반응. 아, 네. 아주 유명한 일화죠. 이걸 보면서 펑펑 울었대요.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몰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머릿속으로는 이건 우리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자본주의 놈들의 수작이야. 다 가짜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 안에서 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가능하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걸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려는 뇌의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지 부조화요. 네, 자신의 핵심 믿음, 즉 북한 체제는 우월하고 남한은 썩었다는 믿음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정보가 들어온 거잖아요. 남한 사람들이 너무 인간적이고 풍요로워 보인다는 영상 증거가요. 이 불편함을 뇌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바꾸거나 아니면 들어온 정보를 왜곡하거나. 최종호 씨는 정보를 왜곡하는 쪽을 택했군요. 저건 다 연기다, 만들어진 가짜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게 훨씬 쉬운 길이니까요. 수십 년간 쌓아온 자기 세계관 전체를 부정하는 것보다야 눈앞의 드라마 한 편을 프로파간다라고 치부하는 게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이죠. 일종의 정신승리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의 뇌 안에 아주 강력한 이념 필터가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 감정적인 반응조차도 그 필터를 뚫고 이성적인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이념 필터, 그 철옹성 같은 믿음의 균열을 낸 건 그럼 뭐였을까요? 더 강력한 외부 정보였을까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건요. 그 균열을 만든 게 외부 정보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아니었어요? 네, 그가 그토록 충성을 바쳤던 국가, 바로 그 국가가 휘두른 폭력이었습니다. 국가의 폭력이요? 2011년 2월 부모님의 탈북 문제로 국가보위성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25명의 요원들한테 말 그대로 동네북처럼 맞았다고 해요. 25명이요? 혼자를요? 네, 이 사건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결정적인 변곡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걸 배신 트라우마라고 불러요. 배신 트라우마. 네, 낯선 사람이나 적에게 맞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상처를 남기거든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심지어 내 존재의 일부라고 여겼던 대상이 나를 공격할 때 겪는 심리적 붕괴입니다. 하긴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훨씬 컸겠네요.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최정호 씨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막고 있던 순간의 깨달음이에요. 처음에는 그들을 장군님의 전사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맞았대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을 새끼라고 부르면서 발로 차는 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 새끼들이 장군님의 전사들이 아니구나. 와, 장군님의 전사들이 이 새끼들로 바뀌는 순간 존경의 대상이 경멸의 대상으로 그냥 추락해버리는 그 찰나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탈이상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 추상적이고 신성하게 여겼던 국가라는 존재가 그냥 나를 무자비하게 괴롭히는 폭력배 집단이라는 구체적인 실체로 바뀐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충성심 같은 건 남아있을 수가 없었겠군요. 순식간에 증발하고 그 자리를 엄청난 배신감과 복수심이 채우게 됩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고 해요. 그래, 내 이 새끼들을 위해서라면 진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복수의 대상이 된 거군요. 네, 참 아이러니하네요.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 오히려 그를 진짜 진실에 눈뜨게 만든 계기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전까지는 적들의 선전물이라고 무시했던 대북전단, 삐라의 내용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네, 이념의 필터가 깨져버렸으니까요. 이전에는 필터에 걸러져서 아예 들어오지도 않던 정보들이 이제는 아무런 방해 없이 뇌에 그냥 꽂히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정보들이 특히 충격적이었을까요? 특히 그에게 충격을 줬던 건 김 씨 일가의 복잡한 가계도였다고 해요. 김정일에게 여러 명의 부인과 자식들이 있었다는 사실. 김정남이나 김정철 같은 존재들. 아, 북한 주민들에게는 거의 신적인 존재인데 그렇죠. 신성 불가침의 영역인데 그 민낯을 마주하게 된 거죠. 마지막 남았던 신화마저에 대한 깨져버린 겁니다. 진실을 알게 되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었댔군요. 그럼요. 단순한 생각의 변화를 넘어서 그는 능동적인 저항가로 변모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변화예요. 대부분은 그냥 속으로만 분노하고 마는데 그는 직접 행동에 나섭니다. 어떤 행동들을 했죠? 자료를 보면 야암을 틈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해산 장마당에 직접 전단을 뿌리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을 감행합니다. 발각되면 바로 총살감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위험한 임무까지 수행해요. 볼펜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벽시계 상자에 숨겨서 군사 이동의 중요 거점인 평성역 내부를 촬영하는 임무까지 맡습니다. 거의 첩보 영화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당시 그가 느꼈을 공포와 긴장감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다고 하니까요. 와, 5kg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 장군님께 충성을 외치던 엘리트 군인이 이제는 체제의 심장을 겨누는 스파이가 된 겁니다. 이 저항 행위들은 그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걸 의미해요. 이제 탈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거군요. 유일한 길이 된 거죠. 결국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 결심을 굳히게 만든 마지막 계기도 참 역설적이에요. 네, 그렇죠. 자신을 고문하고 조사했던 보위원 중 한 명이 알고 보니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슬쩍 이런 말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제 나가면 부모님 찾아가라. 이건 사실상 체제 내부자로부터 받은 탈출 허가증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더 이상 여기에 희망은 없으니 떠나라 라는 암묵적인 메시지였겠죠. 이 말을 듣고 그는 더 이상 멈슬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11월 결국 10살, 14살 된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국경을 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서 할머니 집에 지름길로 가는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는 대목에서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네. 그렇게 목숨을 건 물리적인 여정은 끝났지만 그의 심리적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죠. 마지막 단계요? 네. 남한에 도착해서 그의 머릿속에 수십 년간 각인되어 있던 북한 체제에 대한 마지막 환상까지 완전히 부숴버리는 과정. 바로 인지 재구성 단계입니다. 아, 인지 재구성. 그리고 그 과정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남북한 군생활 비교 체험이었죠. 맞습니다. 북한에서 최정예 부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을 텐데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이었다고요?
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직접적인 체험이 더 강력했던 거죠. 그가 남한 군부대에서 본 것들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비교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히던데요. 몇 가지만 좀 짚어보죠. 우선 법. 네, 밥. 북한에서는 군 간부들이 쌀을 다 빼돌려서 병사들은 가운데가 움푹 팬 이른바 폭탄 맞은 밥을 먹었다고요. 네, 옥수수밥이라 푸석푸석해서 입으로 불면 날아갈 정도였다고 하죠. 그런데 남한 군대 식당에 갔더니 5가지 반찬에 밥은 자율배식, 심지어 밥에 찰기가 들어와서 놀랬다고요. 먹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은 더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죠. 최정호 씨가 있던 북한 최정예 부대조차 1년에 병사 1명당 실탄 사격이 딱 3발이었대요. 잠깐만요. 1년에 3발이요. 그걸로 이슨 훈련이 되나요? 그건 훈련이라기보다 그냥 총 한 번 써봤다는 기념 행사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상 총 쏘는 법만 겨우 배우는 수준인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본 남한 군대는 병사 1명이 연간 250발 이상을 쏩니다. 250발? 80배가 넘는 차이네요. 네. 이 압도적인 훈련량의 차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순간 북한군이 정신력으로 무장한 최강의 군대라는 그의 마지막 믿음은 그냥 허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보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최정호 씨가 10년을 복무하고 제대할 때 국가에서 받은 게 쌀 10kg, 발사계로 쓰는 기저귀 1000, 그리고 동료들이 푼돈을 모아준 3,000원이 전부였다고요. 네, 당시 쌀 1kg도 못 사는 눈이었죠. 10년의 청춘을 바친 대가로요. 그렇죠. 그런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제 막 임관한 하사 월급이 북한의 대대장 월급보다 1200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1200배요? 와,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빈부격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가가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10년이 사실상 가치 없는 노예 생활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최정호 씨가 남한 군대 식단 메뉴만 북한에 알려줘도 군대가 그냥 와해될 것이라고 단언할 정도였으니 그가 받은 충격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겠죠? 네. 결국 이런 구체적이고 압도적인 현실 체험을 통해서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과거의 잔상들이 완전히 폐기 처분된 거군요. 맞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번 정리해보죠. 최정호 씨의 심리적 여정은 맹목적 충성 상태에서 시작해서 첫째, 국가로부터 직접 당한 폭력이라는 개인적 트라우마를 통해 믿음의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네. 둘째, 삐라 같은 외부 정보를 통해 이념의 허구성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남한에서의 군대 체험 같은 압도적인 현실 증거를 통해서 과거의 세계관을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인식을 구성하는 단계로 이어진 겁니다. 결국 한 사람의 굳건한 세계관을 바꾼 건 무슨 추상적인 이념 교육이나 거창한 선전이 아니었네요. 나를 때린 주먹, 따뜻한 쌀밥 한 그릇, 1년에 쏘는 실탄의 수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몸으로 느끼는 현실의 증거들이었던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수십 년간의 세뇌 교육보다 그가 보위부에서 맞았던 몇 시간이 남한 군대 식당에서 먹었던 밥 한 끼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졌던 거죠. 인간의 신념이란 때로는 그렇게 구체적인 현실 앞에서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포로가 될 바에는 수류탄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자폭 정신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군 규정에도 인민군에게 포로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을 정도죠. 네, 그렇다고 하죠. 최종호 씨는 국가의 폭력적인 배신을 직접 겪으면서 그 세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북한 군인들은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목숨보다 이념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리고 그 견고한 믿음의 벽을 깨기 위해 한 개인은 과연 어디까지 내몰려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